반갑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맥거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소규모의 청중이지만 그래도 청중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게, 제가 지난 학기에도 그랬고 이번 학기에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청중 없이 제가 제 얼굴 보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청중의 존재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무튼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고요. 제가 원래 말은 시키면 거의 끝없이 하는 편인데 이제 끝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미 공지된 대로 문화에 관한 겁니다. 문화. 그래서 제목은 제가 글읽기와 글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제목의 의미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먼저 문화라고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사실 번역어입니다. 100년 정도밖에 안 된 번역어고요. 우리가 부르는 문화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 번역어고, 컬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아시아에 넘어와서 그렇게 쓰이게 된 거죠. 근데 이 컬처라는, 문화라고 하는 말, 이제 쿨투라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쿨투라와 나투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쿨투라라는 단어는 문화의 어원인데 원래 이 경작과 관련된 말입니다. 콜레레라고 하는 라틴어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무슨 이걸 이제 문화활동이라고까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체험학습할 때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꼭 만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릇들, 그 다음에 쇠붙이들, 농기구들 또는 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잔뜩 녹슬어 있고, 퍼렇게 녹슬어 있고, 누렇게 녹슬어 있고, 청동기, 철기,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전시를 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막 국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늘어놓는 이유는 뭘까? 이게 이제 문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농경을 시작했다고 하는 말은 농사를 지을 만큼 단단한 어떤 도구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채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무 가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훨씬 더 단단한 청동이건 그 다음에는 철이건 이런 기구를 가지고서 땅을 개간을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들을 단일한 목적을 위해 움직이도록 조직화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 또한 대단한 테크놀로지인데요. 정치적 기술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경의 어떤 상징물인 그릇, 그 다음에 농기구들, 그리고 칼, 이런 것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는 이유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정착해서 모여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에게 농사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력자가 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도 단단한 농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단단한 재료는 동시에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동안에 신체 단련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전쟁을 위한 뭐랄까요, 평소의 운동, 체력 훈련 이런 것들을 농사 짓는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죠. 보통 요즘은 더 이상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서 생활해서 자라다가 군대에 이제 끌려갑니다. 그럼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받죠. 그럼 맨 하는 게 뭐냐면 땅 파고 땅 덮고 흙 파고 흙 묻고 옮기고 다시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이제 뻘짓을 시킵니다.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군대 와서 왜 이 생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고생을 해야만 전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농경사회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쟁과 농경의 유사성이 뭐냐면요, 당장 쓸 일이 없는 일을 위해서 지금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농사도요, 1년 후에 수확이면 꽤 빠른 수확일 거예요. 아마 과수의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거예요. 지금 뭔가를 심으면 결실을 보는 건 훨씬 후죠. 그런데 그걸 꾹 참고 지금 노동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전쟁 대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지금 당장 뭔가 절제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보상 시스템이 그 사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오늘 이제 우리가 책과 관련해서 모인 거니까 책 이야기를 제가 안 읽어봤지만 읽어본 것처럼 그 누가 마시멜로우로 옮겼나 뭐 이런 책 있죠. 이제 그 책이 이제 교육학에서 뭔가 이렇게 그 틀렸나요? 누가 치즈를 옮겼나? 예. 근데 이제 마시멜로우 그런 실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걸 지금 먹을래? 아니면 뭐 나중에 참았다가 나중에 먹을래? 뭐 이런 걸 이제 시키는데 그걸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성공한다. 근데 지금 당장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좀 유치하게 들리지만 사실 인류의 문명은 그런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만 몰두하면 사실 뭔가를 축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적도 부근에 가만히만 있어도 막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곳에서 사람들은 근면성실하게 일하지 않죠. 왜냐면 보상이 아니라 내가 뭘 투입하지 않아도 뭐가 막 떨어지니까. 그런데 반대로 척박한 곳에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즉각적 보상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상을 믿는 믿음의 체계가 등장합니다. 이제 고등종교의 발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농경과 국가가 등장한 이 곳에서는 되게 종교가 함께 등장을 해서요. 사람들이 심지어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즉각적인 보상이 한쪽 끝에 있다면 거의 언제 보상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이 반대쪽 끝에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 선상에서 이것이 일종의 종교죠. 뭐냐면 죽어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도 보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확장되는 스토리가 있죠. 불교의 경우에는 심지어 그것이 몇 겁을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잘하면은 다음에 뭐 좋은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또 잘 살면 또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쪽에서는 즉각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호흡이죠. 이 호흡이 짧은 집단과 긴 집단이 있다면 즉 농경이 시작되고 전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국가 안에서 정치 권력의 명령 아래 뭔가를 하는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는 곳에서는 시간 호흡이 훨씬 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문화와 농사 그리고 종교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문화하면 오늘날 그냥 되게 소프트한 어떤 함리스한 아무런 뭐 불편한 게 없는 이런 것들로만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를 우리가 훨씬 더 인류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화는 이 쿨투라는 나투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요, 아까 농사 이야기를 했듯이 농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땅도 비옥해야 하지만 동시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치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하기 위해서도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로 문명이 발달한 곳은 강을 끼고 있고 그 강의 자연적인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수로를 만든다거나 또 농사를 위해서 관계 사업을 벌이죠. 그래서 쿨투라는 즉 농경은 나투라를 단순히 배제하거나 배척하거나 반대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물의 흐름, 물의 이치를 모르면 치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단순히 물을 거스르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뚝을 쌓든 방파제를 쌓든 수로를 놓든 농수를 놓든 뭘 놓든 간에 물의 이치를 알고서 놔야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저 물을 막겠다고만 하면 홍수가 납니다. 또는 뚝이 무너지죠. 그런 의미에서 쿨투라는 나투라와 단순히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나투라의 이치를 파악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문자 문화는 또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투라를 이해하고 이용한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축적이 되고 전파가 됩니다. 전수가 되죠. 그리고 그런 문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되게 거대한 정치 권력, 국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문자를 가지고 자기 역사를 쓰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근데 그냥 자기 권력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을 전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이었어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문화가 농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문화가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뭐랄까요,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나투라와 쿨투라의 미묘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쿨투라에 속할까요? 나투라에 속할까요? 우리가 영어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본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이 있다. 동시에 인간의 자연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자연은 개간된 자연일까요? 개간되지 않은 자연일까요?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연조차, 우리의 본성조차 컬티베이트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컬처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바깥에 있는 자연, 외부의 자연을 개간하듯이, 경작하듯이, 농사짓듯이 동시에 우리 내부에 있는 자연 또한 우리는 경작하고 가꾸고 뭔가 노력을 투입하죠. 즉 외부의 자연, 내부의 자연.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해서 개간된 후에는 쿨투라가 됩니다. 독일어 단어에 되게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빌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빌둥. 영어로는 빌딩인데 빌딩과 빌둥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빌둥은 한국말로 요즘 교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교양.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짓다, 집을 짓다 이런 말 하듯이 우리 인간 내면의 자연에 뭔가를 짓는 것, 이것이 교양. 이게 이제 쌓인 사람을 교양인이라고 부르고, 이게 안 쌓여 있는 사람을 이제 못 배운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독특한 이제 독일어 단어인데요. 이렇게 교육 또는 사람이 교양을 갖추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겠지만 게오르그 짐멜이라고 하는 독일 사회학자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책과 관련된 자리니까 또 이 책 소개를 내돈내산 내돈내산 예, 게오르그 짐멜 선집이 나와 있는데요. 그 선집 1권입니다. 이제 문화와 관련해서 짐멜이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문화의 개념과 비극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인간의 영혼에 비유하자면 싹이 이미 심겨 있다, 이렇게 짐멜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싹이 심겨 있다는 얘기는 아직 싹이 안 텄어요. 또는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싹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신기한 게요, 잡초들은 뭘 심지 않아도 어디선가 나죠. 그러니까 그 흙 안에 이미 그 씨앗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딱 조건만 맞으면 거기서 막 자라나죠. 그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 인간의 영혼에 싹이 심겨 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문화란
영혼 그 자체의 내부에 미리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아직 실체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존재하는 것이 더 고양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세계의 가장 고유한 맹아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진멜은 문화를 이른바 이런 농경적 비유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그 싹이 이미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두 가지를 함의합니다. 이 싹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싹을 어떻게 틔우느냐, 가꾸느냐, 기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누가 가꿔야 할까요? 우리는 쉽게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을 시각화해서 나의 안에 있는, 내 영혼 안에 숨어 있는 씨앗을 경작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농사꾼이 이렇게 밭에다가 뭐 쟁기질도 하고 호미질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누군가가, 외부인이 나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부모, 교사 떠오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부모가 나를 길러주시고, 외부인이 나를 길러주는 걸로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꼭 외부인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이 하는 것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 이 맹아가 있다고는 얘기해요. 진멜도. 우리의 영혼 안에 그 씨앗이 있다. 근데 그 씨앗이 무엇인지 몰라요. 싹을 텄을 때 그것이 무엇일지는 아직 몰라요. 어떤 형태로 자라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굉장히 우발적입니다. 의도대로 싹이 트지 않아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간을 길러보면 알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의도대로 길러지지 않아요. 자녀 교육 해보시면, 저희는 자녀가 없어서 직접 경험은 없지만 간접 경험을 보면 절대로 의도대로 자식들이 자라지 않죠. 교사와 학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쿨투라와 나투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나투라, 즉 자연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 안에 숨어있는, 영혼 안에 숨어있는 씨앗을 틔우려면 먼저 그 사람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다 다른데 그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자기 멋대로 상상하고서 노력을 투입하면 의도대로 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상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이제 현상학 또는 철학에서는 지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인텐션을 가지고서 상대 안으로 들어가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변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딱딱한 물건을 만지려고 할 때는 내 몸의 근육이 이미 그거에 맞게 딱 뭐랄까 힘이 들어갈 거예요. 반대로 아주 연한 두부를 만지려고 할 때는 손부터가 이미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그 사물의 속성을 내가 파악하고 있으면 그 파악한 결과로 내 몸의 현재 방식이 바뀌어요. 이 상호 주관성, 또는 전남대학교에 있는 김상봉 교수님의 표현을 이용하면 서로 주체성. 우리는 언뜻 나는 주체고 대상은 객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객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지향성을 발휘하는 순간 나의 주체는, 그러니까 상대가 동시에 나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주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일에서도, 또는 누군가를 기르거나 누군가 안에 숨어있는 씨앗을 틔우는 일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즉 객체의 고유한 논리가 이미 주체에 침입해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주체의 논리가 다시 객체에 부과되어 객체의 고유한 논리를 또한 바꾸는 이런 순환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명사가 아니라 사실 동사입니다. 과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자어 문화라고 하는 번역어는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멜도 문화를 컬처럴라이징이라는 동사로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컬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컬처럴라이즈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무엇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간 그 지향성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이미 또한 변하기 때문에 서로 변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매우 우발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또 진멜은 굉장히 멋지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하나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필그리마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종의 순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순례자는요, 어딘가로 아예 가서 사라지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죠. 독일에 재미있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직업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네덜란드에서는 길드라고 부르고 독일에서는 뭐 쭝프트라고 부르고 이런 직업 집단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배우려면 그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직업인 밑으로 들어가서 도제식으로 배우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고 나면 거의 의무적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자기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밥도 벌어 먹고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수들한테 또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돌아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독일 여행을 가보면 이렇게 가죽 조끼에 가죽 바지에 뭐 연장을 허리띠에 차고 뭐 이렇게 배낭도 아니고 뭔가 되게 고풍스러운 무슨 이런 짐들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순례자예요. 진멜은 인간의 문화 과정을 이런 순례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순례자가 길을 떠나듯이 떠나서 이걸 뭐 여행자라고 표현을 해도 좋아요. 우리도 여행은 결국 갔다가 돌아오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출발해서 더 고양된 자아가 되어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순례의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과 사물을 만나겠죠. 인카운터링 하는 거죠. 이 마주침, 만남, 조우, 이것이 결국 문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마주치는 사람, 사물을 통해서 나는 변하고 또한 변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또한 그 사람도 변하고 서로 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여행을 상상해 보면요. 여행 가서 아무리 헛되게 사진만 열심히 찍다 오는 경우에도 나는 달라져서 돌아옵니다. 적어도 피부색이라도 조금 그을러서 돌아올 거고 또는 살이라도 좀 찌거나 빠져서 돌아올 거고 그래도 뭔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먹은 게 있고 해서 변한 내가 되어서 돌아오죠. 이것을 문화 과정이라고 진멜은 이야기합니다. 퍼펙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책에 남겨놨어요.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스피노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당대 모든 종교인이라면 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누군가가 스피노자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신이 그렇게 완전하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냐? 예를 들면 제 생각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장애인이 있고 팔이 짧은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눈이 한쪽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자란 사람들이 있는데 불완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것은 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 아니냐? 이런 식으로 스피노자에게 질문하면서 당혹스럽게 했다고 이제 혼자서 우쭐해 했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스피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신의 완전성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자, 완전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완전하다는 말을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냐면 분필 같은 겁니다. 제가 분필 한 상자를 사면 그 안에는 똑같이 생긴,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크기의, 거의 똑같은 중량의 분필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완전하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잣대, 동일한 규격에 맞게 딱딱 차야 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양함이 가득한 것, 그것이 완성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그 온갖 다종다기하고 다양한 것이 신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신의 완전함의 증거다. 되게 역설적이죠. 그런데요, 이 말은 다시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 말에서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완전한 거고 나도 완전한 거고 이것도 완전한 거다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함의 이념과 완전함의 구체적인 모습은 일단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을 곧 완전함이라고 착각해서는 또한 곤란하다는 거죠. 스피노자가 옹호하는 것은 완전한 형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온갖 다양한 모습이 다 신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신은 완전하다. 그러나 개개인은, 개체들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콩의 완전함의 아이디어와 사람의 완전함의 아이디어, 그리고 공진성의 완전함의 아이디어, 박하나의 완전함의 아이디어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는 말이 곧 그러니까 난 지금 이미 완전해 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문화라는 말은 오늘날 쉽게 문화 상대주의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뭐냐면 A라는 나라의 문화도 좋아, 이대로 좋아. B라는 나라의 문화도 좋아, 이대로 좋아. 나의 문화도 이대로 좋아, 너의 문화도 이대로 좋아, 우리 모두 좋아, 피스, 끝.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문화를 오늘날 사람들은 쉽게 지극히 가치 상대주의적으로 다뤄서 완전함의 아이디어, 이데아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데아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리고 각자 자신의 그 완전함의 이데아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애초에 닫아버린 채로 엄마가 너 더 열심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난 이미 충분히 완벽해, 엄마의 생각만이 옳다고 강요하지 마, 나도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피노자도 또는 진멜도 또는 다른 사람들도 문화와 관련된 많은 고민을 한 학자들의 생각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 자체가 이미 문화, 끝! 더 이상 발전 변화 없어!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것들과 조우함으로써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 과정은 동시에 퍼펙션, 완전함을 지향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결과물이 아니라 완성 중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문화를 이미 완성된 결과물로, 즉 사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는 문화상품 또는 뭔가 문화가 돈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의 것들은 되게 이제 이미 완료된 것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상대를 비하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도덕적 태도, 그건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넌 제대로 된 문화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도 이미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한 정당하진 않죠.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보통 학교에서는 막 비속어도 섞으면서 말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하느라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관 문화와 객관 문화를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멜이 주관 문화와 객관 문화, 정신 문화와 물질 문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우리의 시각을 더 넓혀주고 있는데요. 주관 문화와 객관 문화라는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돋이를 예로 듭니다. 진멜의 표현인데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은 해돋이는 결코 세상을 더 가치 있고 고상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연이 그 자체로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지만요,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 인간이 없이도 과연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체의 경험이죠. 자연적인 해돋이와 그 해돋이를 그린 그림은 모두 실제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해돋이는 정신적인 주체, 우리 인간이죠. 정신적 주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 있음으로써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에 반해 그런 삶을 이미 내부로 흡수하여 객체로 형성한 그림에서